Hi everybody, this is Ben Hopkins. 안녕하세요. 벤 홉킨스입니다. Today's session is Splat, overhauling world 오버홀을 거쳐 interaction in 구현한 Cosmonia 월드 High. 인터랙션, 어디서나 철퍽이는 A little bit about 코스모니어스 하이 me. 이야기 세션에 My name is 와주셔서 Ben Hopkins. 감사합니다. I'm an 저는 expert 벤 graphics engineer 홉킨스고요. at Alchemy Labs. 알케미랩의 엑스퍼트 그래픽 I've been working 엔지니어입니다. at Alchemy Labs now for over 6 이제 years, 알케미 랩스에서 working 일한 on 지가 all of 6년 our virtual reality 되었는데요. titles, 모든 VR including 타이틀 관련해서 일을 for 했고 PlayStation 플레이스테이션 VR and VR과 Xbox. 퀘스트 관련한 내부 포트 작업도 진행을 Myself, I have 했습니다. 25 years 지금 in game 게임과 interactive 인터랙티브 coding. 코딩 업계에서 25년 The 동안 몸을 first I 담고 was with 있고요. the 제가 처음으로 GameCube 사용했던 assembler 언어는 on the 오리지널 Game Boy. 게임보이의 Z80 And my day-to-day 어셈블러였습니다. languages are C# 일반적으로 and C++, 사용하는 언어는 so C샵과 and C++, HLSL, 그리고 C++, Java, 자바, Python, scripting like 파이썬, native plugins, 네이티브 tooling, some of 플러그인 the R&D work 툴링, that we do at 또 Alchemy. 알케미에서 진행하는 일부 R&D So a little 작업도 bit 하고 about Alchemy 있습니다. Labs. 알케미 We 랩을 were founded 잠시 in 소개드리겠습니다. 2010 and we've been 2010년에 exclusively making VR 창립되었고요. games since 2016년 이래로 2016. VR 게임만 만들고 In 있습니다. 2017, 그리고 we were acquired by 2017년에 Google. 구글에 의해서 인수되었습니다. And we make absurd and 저희는 high-quality games 이상하고도 with a big 굉장히 focus 퀄리티가 높은 on 게임을 만들고 hands 있습니다. and physics interaction. 그래서 Our 손과 motto is 물리 VR for 인터랙션에 everyone.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모토는 모두를 So 위한 our VR games VR입니다. include 저희가 만든 VR Job Simulator, 게임으로는 Job Simulator, Rick and Morty Rick Virtual and Morty Virtual Reality, Vacation Vacation Simulator, Simulator, and most 그리고 recently 최근에는 Cosmonious Cosmonious High. High가 And that's what I'm going to be 있습니다.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마지막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Cosmonious High was Cosmonious released High는 earlier this year 올 in March 3월에 on both PC and 릴리스되었습니다. Quest 2, and that PC용 was a 퀘스트 2용으로 simultaneous 출시가 launch for us. 되었습니다. And in Cosmonious High, 코스모니어스 you play as an alien 하이를 species 플레이하실 called 때는 Prism, 여러분께서 which is the first day 프리즘이라는 at 외계인 Galactic High 종족이 School. 됩니다. 외계 고등학교에 첫 Main gameplay 등교하는 in 날로 Cosmonious 시작이 High 되는데요. revolves around 메인 unlocking and 게임플레이는 interacting with 에일리언으로서의 alien 능력을 해금하고 powers. And 사용하는 these 것을 include things 중심으로 like fire 돌아가고요. and fluid and ice 불이나 and wind 유체, and 얼음, telekinesis 바람, and 염려, 그리고 크기 변경 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영상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월드의 오브젝트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스플래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게 월드를 페인팅하는 저희 내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퀘스트 2에서 어떻게 구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스플래테크의 초기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물이나 페인트, 불, 얼음이 필요했고요. 에일리언의 능력과 관련된 모든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정적이든 동적이든 모든 표면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나 서랍, 또 있었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식물도 우리가 지시를 하면 확장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에 저희가 이 스플랫을 쏴서 스플래터럽을 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이 스플랫들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 물이 있고 물은 월드의 다른 물질을 씻어낼 수도 있고 실제 물처럼 증발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이러한 스플랫과 텍스처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플래터러블 오브젝트는 독특한 UV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트라이앵글에는 공간과 텍스처가 있고 오버랩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모든 위치에는 특수한 텍스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브스턴스를 파라미터화 했어야 했는데요. 그룹으로 이 파라미터를 묶어서 게임 내 각각의 물질을 정의했습니다. 가급적 소수의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했는데요. 그 수가 증가할수록 저장할 텍스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별로 이 파라미터를 묶고 그러면 쉐이딩 시간 동안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수준에서 물질을 위한 파라미터가 제공됩니다. 텍스처에 저장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디테일인데요. 디테일이 높으면 텍스처 그 자체에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Signed Distance Field, SD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즈, 펀트 렌더링과 같은 SDF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저해상도 데이터로도 상당히 우수한 실루엣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DF를 다른 물질의 파라미터와 함께 텍스처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플랫에는 위치와 반경이 있습니다. 스플랫은 구의 SDF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쉐이더를 실행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지오메트리를 위한 월드 공간 위치를 계산하고 각 구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SD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처와 통합하기 위해 간단하게 min 함수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SDF를 사용해서 텍스처 이전 값에 대비한 최소값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DF 값의 threshold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멋진 실루엣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텍스처에 저장된 노이즈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엣지, 즉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루엣과 함께 고프리퀀시의 디테일을 구현해서 스플랫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이즈의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이즈를 RGB 채널에 저장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일부 물질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블렌딩해서 물질에 따라 스플랫의 형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발하는 스플랫은 어떻게 했을까요? SDF에는 동적 SDF와 퍼시스턴트 SDF가 있는데요. 저희가 퍼시스턴트 SDF와 서브스턴스 파라미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처를 업데이트할 때 다이내믹 SDF가 퍼시스턴트 SDF에서 차감됩니다. 다이내믹하다고 마킹이 된 모든 것은 퍼시스턴트 서브스턴스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이내믹 SDF로 나타나는 물이 있었고요. 또 다른 물질은 퍼시스턴트 SDF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내믹 SDF는 시간이 흐르면 증발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쉐이더에 여기에 작은 값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매스를 만들기 위해서 threshold 오퍼레이션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최종 데이터는 두 텍스처에 저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 텍스처에는 persistent SDF가 레드 채널에 저장이 되어 있고 초록 채널에 다이내믹 SDF가 그리고 파란 채널에 wetness, 축축한 파라미터가 알파 채널의 두께, thickness 파라미터가 저장됩니다. 텍스처 2에는 RGB substance의 색상을 위한 RGB와 또 불투명성을 위한 알파가 저장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스플래터블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서 스플랫을 받을 수 있는 오브젝트에 이것을 배치를 하고요. 이 컴포넌트에는 해당 오브젝트를 대표하는 콜라이더의 목록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물리에 사용되는 똑같은 콜라이더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플랫을 더하고 싶을 때 저희가 물리 시스템의 충돌의 결과로서 행하게 되고 충돌을 한 콜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이와 연관된 스플래터블을 찾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내부의 스플랫을 스플랫 내부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별로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프레임 내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모든 스플래터블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플랫의 목록이 생깁니다. 스플랫 텍스처에 더해져야 할 목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스페셜 업데이트 쉐이더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메쉬를 렌더링합니다. 스플랫 파라미터를 즉 위치 반경 등의 스플랫 값인 스플랫 파라미터를 float for array를 통해서 쉐이더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에서 UV 코디네이트를 위치 대신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와 워크스페이스를 렌더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오메트리를 UV 레이어로서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스플랫 텍스처를 읽어서 지금의 SDF와 파라미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SDF를 쉐이더를 통해 보내는 SDF를 새로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이를 함수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를 인터폴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다일레이션 쉐이더를 실행하지 않으면 씬이 생기는데요. 다일레이션 패스를 여러 번 실행을 해서 완료하게 되고요. 이 스플랫을 다시 오브젝트의 실제 렌더러 머티리얼로 보냅니다. 스플랫을 렌더링할 시점이 되면 모든 오브젝트 쉐이더 그 자체에 스플랫 쉐이딩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래그먼트의 컬러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표면에 대해서요. 다음으로 이 프래그먼트에 있어야 하는 스플랫에 대한 쉐이디드 컬러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노이즈를 개선을 하는데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을 하고요. 또 파라미터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SDF를 차감시키고 또 매스의 스레숄드를 여기서 만들어서 실루엣이나 스플랫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산된 노이즈를 사용을 해서 페이크 노멀을 생성하고 또 라이팅을 줄이거나 또는 리플렉션을 줄이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표면의 색상과 스플랫 컬러가 나오는데요. 아웃풋에서 이 두 가지 결과물을 블렌딩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PC에서는요. 그럼 메타 퀘스트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빌드를 디바이스에서 돌려봤을 때 10 fps 미만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죠? GPU에서 프레임이 렌더링에 쓴 시간을 나타내는 FT는 65m초였습니다. 역시 상당히 길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바이오매트릭스였는데요. 퀘스트에서 저희가 값을 얻기 위해서 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FT당 65ms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느리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텍스처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스플래터블한 오브젝터에는 렌더 텍스처가 4개입니다. 2개는 스플랫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하고 또 업데이트 쉐이더의 이전의 값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더블 버퍼가 필요합니다. 또 드로콜도 많았습니다. 각 오브젝트에는 업데이트를 위해서 몇 개의 드로콜을 필요로 합니다. 다일레이션 패스를 위해서도 또 쉐이더의 실행과 업데이트를 위해서도 드로콜이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스크린 텍스처를 렌더링하고 이것을 다시 읽을 때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았고요. 다일레이션 쉐이더 그 자체로도 오브젝트당 패스가 굉장히 많아서 역시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래그먼트 코스트도 높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스플랫 쉐이딩 그 자체는 저희가 렌더링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든 쉐이더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쉐이딩을 할 시점이 되면 모든 활동이 비용이 높습니다. 오버드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버드로는 저희가 포워드 렌더러 관련해서 항상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모든 쉐이더가 무거운 이유가 이런 쉐이드 스플랫 이 있기 때문이고요. 결국에는 오버드로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상적이라면 플레이어 주변의 지오메트리에 하나의 메쉬 스플랫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드로컬당 하나의 업데이트로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스플랫 쉐이딩 시에 플레이어로부터 얼마나 멀리서 할지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m 정도 떨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고요. 또 이 메쉬를 사용을 했을 때 렌더링 수를 줄이면 depth free pass를 얻게 됩니다. 또 저희 게임에는 텔레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메쉬를 플레이어가 텔레포트 할 때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텔레포트를 하면 스크린을 까맣게 잠시 동안 페이드 아웃 하게 되면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상적으로는 2개의 스플랫 텍스처를 하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와 쉐이딩 중에 대역 폭을 개선할 수 있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이 8개 파라미터를 32비트로 비트 패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인 상에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일레이션 체인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픽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일레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빨리 수행할 방법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임 레이트 별로 스플랫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스플랫 텍스처를
메인 카메라에 좀 더 낮은 빈도로 업데이트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스플래트 메쉬 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플래터블 지오메트리를 씬에서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별로 컬러 코딩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10m 반경 외부에 있는 삼각형을 모두 컬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10m 떨어져 있으면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컴바인드 메쉬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쉬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필요 없는 트라이앵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And because we started with many separate meshes that have all been unwrapped to their own 0 to 1 UV space. 0에서 1 UV 스페이스에서 언래핑이 되었던 별도의 매저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내믹하게 UV 아일랜드를 하나의 텍스처로 패킹을 해서 메쉬를 생성을 했습니다. 일부 메쉬는 트라이앵글 코드의 50%밖에 직사각형의 경우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리패킹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UV 아일랜드를 찾는 것입니다. UV 아일랜드는 지오메트리의 셀인데요. 그래서 서로 연결된 삼각형의 서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의 사례를 보시면 지금 UV 레이아웃이 있는 구가 있는데요. 결국 구 2개 반 정도가 됩니다. 데이터 레벨에서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고요. 이웃을 찾고 또 이웃의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죠. 그 시점에는 분리된 UV 아일랜드가 생깁니다. 이것을 트라이앵글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면 분리된 아일랜드가 생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메쉬 에셋 그 자체에 근접성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트리뷰트와의 리스트만 들어가 있고 트라이앵글을 나타내는 인덱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직접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인덱스에 대한 맵을 생성했고 또 다른 공유된 트라이앵글이 이를 얼마나 레퍼런싱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근접성 정보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지오메트리가 UV 레이아웃 외의 이유로도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지금 구의 상단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해가 되셨겠지만 결국에는 UV 아일랜드 절반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지오메트리 그 자체가 분할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패킹이 최적화가 되고요. 이를 위해서 동일한 버텍스 애트리뷰트를 찾아서 이것이 공유된 인덱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처로 아일랜드 패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가 이제 다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운딩 박스와 UV 공간을 바탕으로 소팅을 합니다. 큰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하는데요. 바이너리 트리를 사용해서 이 아일랜드를 텍스처로 패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좌측 하단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채우게 됩니다. 또 컨벡서를 각각의 아일랜드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요. 로테이팅 캘리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된 바운딩 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례를 보시면 각각의 에지 주변으로 가서 바운딩 박스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작은 바운딩 박스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바운딩 박스의 로테이션이 최적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로테이션이 됩니다. 지금 shipping이 안 됐는데요. 데이터 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버블 오브젝트는 어떨까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플레이어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게임에서는 이제 스플래트 효과가 나는 움직이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오브젝트 대신 스플래시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동 가능한
스플랫에 대해서 이제 이동 가능한 것으로 표시가 되면 여기에서 그 오리진 원점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씬 모드가 시작될 때 시작되는 위치죠. 그다음에 스플랫 위치를 해당 공간으로 역 변환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큐브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에서 스플랫이 추가되는 거지만 그 아래에서 표시된 와이어 프레임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브는 움직이지 않고 스플랫이 정확한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제 스플랫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이동하지 않는 스태틱 지오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태틱한 지오메트리 대비해서 스플랫 위치,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니크 아이디입니다. 스플릿이 움직이는 이제 무버블 오브젝트와 부딪힐 때 이 스플랫과 함께 그 고유의 아이디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플랫 텍스처를 업데이트할 때가 되면 이제 지오메트리의 아이디와 스플랫의 아이디를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그 스플랫만 특정 이동에 의해서 업데이트될 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버블은 스플릿 메쉬 볼륨 이외에도 이제 별도의 메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m 이내의 이동 개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렌더링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비는 여전히 이런 스태틱 메쉬 튜브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질감으로 여러 번의 드로콜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최대한 많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UV 아일랜드로 분할되어 있는 커스텀 메쉬 자산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쉬 내에서 UV 아일랜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액세스에 대해서 몇 가지의 참고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위치를 이제 월드 스페이스 내에서 미리 변화를 하고요. 이것을 이제 런타임에 메쉬를 생성할 때 이제 버텍스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리 다 계산을 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메쉬를 생성할 때 이제 베이스 트라이앵글 컬링 단계에 있을 때 섬과 이제 경계의 상자가 완전히 구 안에 있으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체 복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V 아일랜드 당의 월드 스페이스 경계도도 계산을 하고 그 참조 정보와 함께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런타임에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프로파일링입니다. 특히 코드 가운데 풋프린트가 작은 코드 유형이면서도 양은 적은데 굉장히 수천 번 실행이 되는 그런 작은 코드 덩어리가 좋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을 하면 워낙 많이 실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게인이 있습니다. 이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생성 프로세스 동안의 매핑을 위한 해시 세트나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상당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품질과 성능 프로파일을 잘 보면서 베스트 케이스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트레드에 스플랫 메쉬 생성을 실행을 합니다. 플레이어가 이제 텔레포트 순간이동을 하자마자 화면을 검은색으로 페이드를 하고요. 이제 화면이 페이드하게 시작하면 바로 스레드에 대한 메쉬 생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화면이 검게 되면은 메쉬 생성이 완료되죠. 그래서 새로운 위치에서 페이드 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이제 시각화와 함께 실행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이제 이 씬 주위를 이제 순간 이동해서 가면 스플랫 메쉬 볼륨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되고 별도의 아일랜드를 대비해서 컬러 코딩이 되고 UV 레이아웃으로 확장이 되어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런데 텔레포트하면 스플랫이 사라집니다. 이제 스플랫 메쉬 볼륨을 로컬로 이제 플레이어 주변에 생성하기 때문에 텍스처는 그 해당 지오메트리에만 적용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메쉬가 생성되고 이제 텍스처가 전혀 유효하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플래시 캐시가 여기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이트 매핑을 사용을 해서 모든 캡처에 대해서 라이트 맵 UV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 라이트 매핑을 사용을 합니다. 장면에 있는 대부분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모두 고유하게 랩핑되지 않은 언랩된 그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장면에 스플릿 데이터를 큰 텍스처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게임 플레이 중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스플릿을 렌더링 할 때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장면을 주위를 이제 돌아다닐 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작동 방법은 이제 플레이어가 순간 이동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기존의 로컬 스플릿 데이터를 스플릿 캐시에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스플릿 메쉬를 새로운 위치, 그러니까 순간 이동해서 간 위치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읽어옵니다. 그렇다면 10m 이상은 어떻게 할까요? 스플랫 쉐이딩을 구울 수 있는지 1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에서 워낙 멀기 때문에 해상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플릿 캐시를 사용을 해서 전체 씬에 대한 스플릿 데이터를 이제 레프레젠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접근법을 전체 씬에 대해서도 스플릿을 굽는 그런 베이킹하는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0m를 초과하는 쉐이더는 단일 텍스처 리드와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크되어 있는 텍스처를 읽어서 서피스의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수행하는 작업과 섞어서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플릿 메쉬 쉐이더 그 자체는 이제 10m를 경계로 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스플래시와 그리고 베이크된 스플래시 사이에 교차 페이드가 방색을 합니다. 8개의 매개 변수를 이제 단일 텍스처에 포장하는 것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2개의 텍스처에서 하나로 낮추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단일 R32 unsigned integer 텍스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32비트 내에서 이제 8개의 매개 변수로 비트를 할당하는 거죠. 이제 persistent SDF는 4개 쓰고 동적 SDF는 6개, thickness는 3개, wetness는 2개, 그리고 색상에 각각 5, 6, 5를 이제 사용하고 알파의 단일 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GLES3에서 지원을 합니다. 제 테스트에서는 다른 이제 산술 연산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패킹이나 이제 언패킹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술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코딩, 디코딩을 실시하기 위한 매크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비트 수를 할당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패킹하려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개발 중에 대단히 이제 유용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더 다른 데이터 대비해서 정밀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32비트에서 이제 심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 패킹은 하드웨어 필터링이 없습니다. 좋지 않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에서 문제는 하드웨어가 컴포넌트 단에서 텍스처를 필터링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레드, 그린, 블루, 알파를 가지고 있고 각각 숫자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니까요. 이제 숫자가 실제 숫자가 아니라 몇 가지의 더 적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결과에는 최종 결과가 각기 다른 파라미터 간의 보관과 인터폴레이션 된 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쉐이더를 수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가? 대답은 yes입니다. 바이너리 필터링에 사용되는
4개의 샘플이 있는 벡터를 주는 gather red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동으로 압축을 풀고 이제 언팩을 하고 직접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옵션이 아니면 이것 말고는 옵션이 없다면 할 수밖에 없죠. 속도는 상당히 나오는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팩을 하면 이제 4개를 언팩을 해야 되고 32개 파라미터 있고 6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값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비용은 상당히 고비용이고요. 최악의 단점은 비트맵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품질 문제를 제외하고도 대역폭이나 뭐 성능상의 이제 비트맵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상당히 단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plit Texture Reserve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썼습니다. 디커플드 업데이트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건데요. 언급된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플랫이 별로 안 움직입니다. 이 스플랫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플레이어가 뭔가 힘을 쓰는 스플랫을 초래를 하는 그런 활동, 액션을 할 때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프레임 속도를 실행하는 작업이 항상 동시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이나 다른 비주얼 이펙트들이 있기 때문에 스플랫이 당장 나타나야 될 때보다 한 2프레임 정도 레이턴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테스트에서도 플레이어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프레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뭘 할 것인가? 리조블브입니다. 2개의 텍스처로 돌아가서 2개의 16개, 16비트 텍스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2개의 16비트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32비트 텍스처와 동일한 밴드위스를 사용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하드웨어 필터링과 민맵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565하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RGBA가 있었는데 이제는 RGB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파라미터를 희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다이나믹 SDF 사이의 구분은 업데이트 단계에서만, 쉐이딩이 아니라 업데이트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SDF가 계속해서 퍼시스턴트 SDF를 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SDF가 2개의 별도의 레이어를 이제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쉐이딩이 필요할 때는 2개의 SDF 실루엣을 리졸브를 시켜서 덩어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와 다이나믹 SDF의 최소값을 취해서 565 텍스처에 서 보았고요. 그리고 웨트니스와 틱니스는 여전히 녹색과 파란색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565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색상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용으로 1비트가 남았죠. 개발이 끝날 때쯤에 거의 대부분의 서브스턴스가 굉장히 작은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비트는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이 완전히 불투명하거나 딱 똑같은 투명도 수준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은 일반적으로는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을 함께 제거를 하고 쉐이딩이 필요할 때 웨트니스 매개 변수에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플랫 텍스처 업데이트입니다. 예전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사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자체를 렌더링을 했는데요. 이제는 단일 컴퓨팅 쉐이더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의 장점은 여러 번의 패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전체 텍스처에 대해서 반복하고 업데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쉐어 같은 것도 사용을 하면서 일렬로 확장을 해서 프로세스 속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컴퓨터가 지오메트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쓸 때에는 벌텍스 쉐이더에서 월드 스페이스 위치를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쉐이더 자체에서는 해당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드 스페이스 위치를 부동 소수점 텍스처에다가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가 텔레포트를 할 때
스플래시 메쉬 볼륨과 함께 생성을 합니다. 이것은 또 긍정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 텍스처를 생성을 할 때 위치 텍스처 자체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희석을 시키게 되면은 스플랫 텍스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스플랫 업데이트 무료로 비용 없이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 텍스처 자체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의 확장되지 않은 픽셀인 것처럼 희석되지 않은 픽셀인 것처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채널도 있습니다. 세개 공간에 XYZ의 R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 구성 요소도 남아있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패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아이디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버블 오브젝트의 스플랫 컬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지오메트리 아이디를 저장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확장 XY 옵셋도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여서 컴퓨터 쉐이드 외부에서 일부 텍스처를 확장해야 되는 경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구현 세부 사항입니다. 텔레포트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스플릿 캐시에 로컬 스플릿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스플릿의 쉐이딩을 메이크를 하고 좀 더 단순화된 버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변 10m까지 새로운 스플릿 메쉬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 소스점 텍스처에 대해서 새로운 메쉬에 대한 월드 스페이스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메쉬를 베이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는 스플릿 텍스처의 업데이트를 하는 컴퓨터 쉐이더에다가 이제 업데이트 루프 프레임 1에서 이것을 전달을 합니다. 단순히 제출되는 모든 스플릿을 읽고요, 데이터를 압축하고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2에서는 스플릿 텍스처 해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플릿 텍스처에서 오는 데이터를 언팩을 하고 Persistent Dynamic SDF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MRT를 통해서 두 개의 16비트 텍스처로 이제 아웃풋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렌더링할 단일 메쉬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Opacity Draw Call에서 하드웨어 블렌딩을 사용을 하여서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리패스를 통해서 상당히 또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테스트와 스기를 활성화해서 이런 이점을 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상당한 성능 향상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뎁스의 최적화를 없애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실제 쉐이딩 자체의 비용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성능 부스트, 그 비용 절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체로 실제로 엔티에일리싱이 됩니다. 이제 SDF를 이제 사용을 해서 마스크나 이제 스플랫에 대한 F-width를 사용하여서 화면 공간 수준의 그레디언트를 파악을 하고 슬레 주변에 굉장히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과 또 트위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lchemylab.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